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6주차 수업은 5장 인간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 그 중에서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성격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이 행동주의 이론, 그 다음 인지주의 이론, 그리고 마지막 인본주의 이론으로 오늘로 이제 성격 이론의 마지막 챕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성격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본 흐름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오늘은 이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이론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게 된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메슬로우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는 상담 이론에서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칼 로저스라는 이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 학자, 그리고 주요 개념과 이론의 내용,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운 인본주의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요 학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아브라함 메슬로우 하고요. 칼 로저스라는 이론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간단한 양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여러분들께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심리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본주의 또는 인문학, 다른 여러 가지 학문에 있어서도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설, 경영학 쪽에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다양한 적용이 되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고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원숭이에 대한 행동주의 논문, 이 메슬로우가 공부할 당시가 미국의 행동주의의 열풍이 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추진하면서 인간이 동물과 같지 않다. 그리고 좀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본성에 대한 연구를 원한다라고 하여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군상을 관찰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결정적인 전환을 하게 됐다라고 계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또 한 명의 중요한 학자는 칼 로저스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의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학년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상담과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대부분의 상담 이론에서 나오는 인본주의 상담학이 바로 이 칼 로저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상담 경향 자체가 물론 기존에는 이제 심리치료가 큰 이 세 가지 흐름, 정신분석학 합판약 또는 행동주의, 인본주의 합판약, 마지막으로 이 인본주의 이론의 배경을 두고 있는 학자냐에 따라 심리치료 방법이 좀 달랐었지만 최근의 경향은 이제 다학제적 접근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하여서 사실 현장에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학파의 치료 기법이 반드시 가장 효과적이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증상에는 또는 어떠한 진단명에는 어떠한 기법이 가장 유효하고 또는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접근이 좋다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데이터로 쌓여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칼 로저스의 인본주의 이론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 로저스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상담을 주로 한 학자죠. 그래서 비행, 아동,
청소년 그리고 결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이고요. 상담센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인본주의 상담의 키트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년 올라가시면 이후에 상담이론도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평가 및 측정 뭐 이런 다양한 과목들 배우실 텐데요. 그때 아주 자세하게 배울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기본 키트를 잘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 매슬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아니죠.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정신분석학,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행동주의 심리학, 그 이후에 제3세력으로 등장한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슬로우, 그리고 로저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펄스라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중에서는 이제 오늘은 크게 매슬로우와 로저스를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현재 사용하는 이제 상담 기법의 가장 중요한 틀인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예전에 거기에서 있었던 경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담 현장에서 다시 재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펄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3명의 학자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동주의론 기억나시죠? 왓슨 기억나시나요? 나에게 12명의 아기를 달라. 그러면 그 아기를 내가 환경을 만듦으로써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거지, 사기꾼, 도둑 뭐든지 만들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동물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행동주의 학파에 대한 이제 다른 세력으로 등장한 심리학이기 때문에 이전의 행동주의 학파들이 보고 있는 인간과는 관점이 매우 다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를 3가지로 정리해요. 인간은 통합된 전체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량하고 창조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는 행동주의 학파의 이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도덕 시간, 윤리 시간을 배웠던 성선설, 성악설 기억나시나요?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성선설에 가까운 존재로 봐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선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그러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못나거나 악하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 현재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쟁 상황이어서 아주 특수하게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버려진 아주 학대받으면서 자란 존재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환경 조건만 적당하게 구성시켜 준다면, 받쳐준다면 인간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정의 내리죠.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심리적, 생물학적으로 선하고 고상하다. 고상하다고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고결하다라고 번역하는 쪽이 좀 낫겠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 또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건만 받쳐준다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내가 만약 좀 잘못된 버릇이나 잘못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환경을 구성해주고 좋아하는 초코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물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죠. 하지만 인본주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강화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사람이 자기가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야 해요.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것만 제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인본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놀이치료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행동주의 놀이치료, 인본주의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50분 프로그램을 완전히 세팅을 해요. 학교 수업을 하는 것처럼 10분 동안은 워밍업 활동으로 카드 맞추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기, 차량 만지기 이렇게 하고 20분 동안은 뭘로 구성을 하고 20분 동안은 뭘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마무리 작업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세팅이 된 상담 접근을 한다면 인본주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아동중심 놀이치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놀이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놀잇감을 집게 하고 아이가 놀이를 이끄는 방식으로 치료자가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반영해주고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조금 더 아이가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죠.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행동주의 이론과 비교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본주의 학파이기 때문에 유사한 접근을 하죠.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실현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취하려는 기본적이면서도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긍정적이고 선천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해요. 동양에서 태어났다면 성선설이라고 아마 이름이 붙여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본래 다양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형성하고 특정한 성격 유형을 형성해 간다라고 로저스가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인본주의적 시각이에요.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제 지금부터 기본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 테어리라고 하는데요. 동기 이론, 동기화 이론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욕구 위계 이론, 욕구 위계설 이렇게 보통은 책에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욕구위계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밝히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매슬로우는. 자,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 발전시키는 조건은 무엇이냐?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인간의 그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어요.
자, 여기서 동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전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동기가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때는 동기가 있고 어떤 때는 동기가 없다. 동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학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동기라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욕구,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 영어로 하면 needs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needs. 뭐예요? need라고 하면 필요한 것. needs. 여러분의 현재 needs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졸리대요. 자고 싶대요. 그것도 여러분의 현재 니즈죠. 또는 배고프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배고픈 것도 뭔가를 먹고 싶은 게 여러분의 니즈예요. 동기. 그리고 누군가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니즈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아, 수업 내용이 너무 평이하다. 좀 더 나는 어려운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좀 고차원적인 종류의 니즈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개인마다 수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동기가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은 어떠한 작은 니즈라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동기는 물론 저는 동기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동기는 너무 미약해서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마다 특정 동기를 항상 가지고 있고 그 동기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의 개설의 첫 번째 전제고요. 자, 여러 동기가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니즈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아무 순서 없이 뒤죽박죽 그냥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동기가. 위계적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계 질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순서대로 동기가 서열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뒤에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동기에는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 위계 구조 안에서 우세한 수준에 따라 배열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 개의 동기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싶어요. 두 개의 동기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이 위계 구조 안에서 더 강력하고 더 긴박한 동기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덜 우세한 동기는 무대 뒤로 물러나게 되죠. 자,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소개팅 같은 걸 해봤나요? 소개팅을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벚꽃은 이제 졌고 이제 내년 봄을 기다려야 하지만 뭐 우리에게는 여름 휴가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아직 많이 있으니까 내 생에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손을 잡고 남산에 데이트를 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한참 중턱 정도를 걷고 있는데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예를 듣기 위해서 갑자기 배에서 이제 배탈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20년 정도 살아오면서 경험이 지금쯤 한 번은 있죠. 배탈이 났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정말 그때의 고통, 정말 그때 보통 우리가 보통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굳이 소개팅 얘기까지 안 해도 그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 그 순간만은 이것이 바로 긴박하고 강력한 동기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어떤 좋은 걸 해준다고 해도 다 필요 없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이 해결해야 하는 이 욕구, 배설의 욕구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나면 정말, 아,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없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는 크게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전제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동기가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우리는 항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 동기는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위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뒤에서 피라미드 모형으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아, 이거 알아 라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1학년들을 대상으로 너무 기대가 높을까요? 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니즈에는, 욕구에는 반드시 위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이 된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자, 가장 밑에 위치한, 가장 밑에 자리 잡은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상위의 욕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즉,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것이 해결되면, 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어떤 교재에 보면, 저도 이제 그 책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교재에는 이 5단계가 아니고 상당히 더 세분화시켜서 7단계 정도로 나눠놓은 교재들도 간혹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보통 이 5개 단계를 가장 우리가 매슬로우가 정리한 5개 단계로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단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생리적인 첫 번째 욕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어떤 욕구는 낮은 수준에 있고 어떤 욕구는 높은 수준에 있어요. 자, 이것이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 순서대로 등장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을 시키면 그때서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리 욕구는 어떤 것들이 있죠?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배설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배가 고프고 졸립고 화장실에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급할 때 여러분들이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내지는 너를 아주 내가 사회적으로 좋은 높은 위치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나요? 이렇게 생계 기본적인 의식주, 먹을 거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에 가서 미술품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의 어떤 예술적인 욕구라든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이 첫 번째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자, 이 수업을 들으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욕구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복지 체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영양실조로 간혹 사망하는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건 이제 노인학대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단계는 아마도 이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는 해결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6.25 때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차 시는 생리적인 욕구까지 이야기하고요. 이제 두 번째 안전 욕구부터는 2차 시에서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